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웅이 명멸하던 삼국시대, 제갈공명과 지략 싸움을 벌인 끝에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내고 마침내는 조조의 위나라를 빼앗는 데 성공하여 사마씨의 왕조를 세우도록 한 사마중달의 이야기를 따라 걷겠습니다. 사마의의 자는 중달로서 흔히 부르는 대로 사마중달로 부르기로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서에는 사마중달의 유년기를 간단히 기술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식견이 넓었으며 유학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마중달은 위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제갈공명과 치열한 지략 싸움을 벌인 끝에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낸 위나라의 책사였습니다. 조조가 죽은 후에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로부터 강제로 양위받아 세운 위나라의 명제 조예가 죽은 후 대장군 조상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승상이 되어 정치의 실권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마중달의 손자인 사마염이 위나라의 조안으로부터 강제로 선양을 받아 진나라, 즉 서진의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중달의 자손이 조조의 자손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은 셈인데 이를 조조가 예측했을 리는 없겠지만 조조는 사마중달을 기용하면서도 그의 야심과 책무를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사마중달을 처음 기용한 것은 201년 사마중달의 나이 22세 때였는데 이때 사마중달은 병을 핑계로 조조의 부름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후 승상이 된 조조는 다시 사마중달을 부르면서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지요. 이를 두려워한 사마중달은 할 수 없이 문학연이라는 벼슬자리를 받고 조조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후 사마중달은 그보다 8살 어린 조조의 큰아들 조비와 친하게 사귀었으며 황문시랑, 의랑 등의 관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사마중달이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항상 경계를 풀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마중달이 난구상이란 소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난구상이란 마치 짐승 이리가 몸을 똑바로 한 채 고개만을 돌려 뒤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가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조조는 사마중달이 난구상이란 소문을 듣고 사마중달의 고개를 돌려보게 했는데 사마중달은 이리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얼굴을 똑바로 돌려 뒤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장이 섞여 있었겠지요. 또 조조는 3마리의 말이 함께한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꿈을 꾸어 이를 매우 언짢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조조의 성씨인 조와 구유를 가리키는 조자는 차오라는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한 구유에서 먹이를 같이 먹던 3마리의 말은 훗날 위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마중달, 그리고 그의 2 아들인 사마서와 사마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앞의 이야기들은 후세의 호사가들이 역사의 결과에 맞추어 만들어낸 말로 보이지만 이는 사마씨와 조씨의 숙명적인 역학관계를 나타내는 일화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조조는 조비에게 사마중달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며 항상 경계할 것을 충고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조비는 사마중달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사이였음에도 아버지 조조의 말에 따라 그를 신뢰하면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중달 역시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조조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밤을 새어가면서 기꺼이 하급관리의 직무를 보았으며 가축을 기르고 돌보는 하찮은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조조를 안심시켰다고 하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처음에 사마중달을 의심하면서도 그를 기용하였던 조조는 서서히 그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되었는데 다음의 사건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조조가 한중에서 자립하고 있던 장로를 굴복시켰을 때 사마중달과 유엽은 유비가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익주를 공략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조조는 사마중달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결과적으로 성도를 기반으로 파촉과 익주의 민심을 달래고 군을 정비한 유비가 한중을 점령함으로써 조조에게 큰 우환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사마중달의 계책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지요. 이후부터 조조는 사마중달의 계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번성이 포위된 사건이었지요. 강릉성을 박차고 나와 맹렬한 기세로 북으로 말머리를 돌린 관우는 조인이 지키고 있던 번성의 함락을 코앞에 두게 되었지요. 특히 번성 공방전에서 조조의 맹장인 우금과 방덕이 관우에게 대패하고 관우의 기세가 중원에까지 뻗치자 관우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조조는 하북으로 천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번성이 함락되면 조조가 도읍한 허창까지는 불과 2, 3일의 행군거리였기 때문이지요. 이때 삼화중달은 유비와 순고는 겉으로는 친밀하나 안으로는 형주의 주인 자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니 순권을 달래 순권의 군대로 관우의 본거지인 강릉성을 기습하면 번성의 포위는 자연히 풀릴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조가 이를 따랐지요. 결국 순권의 군대를 거느린 여몽은 강릉성을 함락시켰으며 맥성에서 견디지 못해 탈출하던 관우의 목을 베었으니 삼화중달의 계략이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선양받아 위나라의 황제가 되자 삼화중달은 상서라는 높은 직책에 임명되었지요. 삼화중달에 대한 조비의 신뢰는 매우 두터워서 자신의 임종 자리에 삼화중달과 조진, 진군을 불렀고 황태자 조예에게 조서를 내려 이 세 명의 신하와 틈이 생기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삼화중달은 조예가 위주, 즉 위나라의 황제가 된 지 4년 만인 230년에 대장군에 임명되었으며 그 해에 조진과 함께 촉한을 공격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퇴각했습니다. 이어서 231년 제갈공명이 천수를 공격했을 때 삼화중달은 황제 조예의 명을 받아 장안에 주둔하였으며 이후 역사상 유명한 제갈공명과의 대결을 벌이지요. 제갈공명의 1차 북벌을 제외한 나머지 북벌에서 위나라에서는 모두 삼화중달이 군대를 이끌었으며 그가 직접 총지휘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첫 대결은 231년이었는데 촉군의 약점이 군량보급에 있음을 간파한 삼화중달이 지구전 전술을 쓰고 그 전술이 효과를 발휘해 촉한군은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압의 진언을 무시하고 추격전을 벌이다가 장압을 잃기도 했지요. 두 번째 대결은 234년이었는데 장기전을 예상한 제갈공명이 3년에 걸쳐 북벌을 준비하여 오장원으로 출진하였는데 삼화중달은 또다시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에는 제갈공명이 부인용 머리장식과 여러 장신구들을 삼화중달에게 보내 삼화중달이 여자처럼 겁이 많다며 비웃었지만 삼화중달은 자신을 전장으로 끌어내려는 도발임을 눈치채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가지고 온 사자에게 제갈량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며 이때 삼화중달은 수시로 촉한군의 진영을 염탐해 제갈공명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깨달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촉한군이 퇴각한 뒤 제갈공명이 쌓아놓은 진영을 살펴본 삼화중달이 제갈공명을 천하의 귀재라고 평가하였다는 말도 전해옵니다. 제갈공명이 죽은 후 5년째 되던 해 위주 조예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에 앞서 장안에 있던 삼화중달을 불러 태부로 삼고 조상을 대장군으로 삼아 8살 된 어린아들 조방을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조씨와 삼화씨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쓰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던 대장군 조상은 처음에는 삼화중달을 어른으로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주변에 정밀, 하안, 이승, 필괴 등과 같은 명사들이 모여들고 그의 동생들이 조정의 핵심 위치에 서게 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먼저 위주 조방에게 삼화중달을 태부에 임명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태부란 세자의 스승 역할을 하는 자리이니 표면적으로는 삼화중달을 존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병권을 박탈한 것이었지요. 처음에 삼화중달은 대장군 조상이 나이도 점고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으나 조상의 세력이 날로 강해지는 것을 보고 병을 일컫고 집에 머물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들 삼화사에게 친위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게 하여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상은 병을 일컫고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삼화중달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신복 이승을 형주자사로 파견하면서 삼화중달에게 부임인사 겸 병문안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삼화중달은 이승이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삼화사와 삼화소에게
이승은 조상의 첩자임에 틀림없다. 이 기회에 꾀병을 부려 이승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사마중달은 기막힌 꾀병 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중달은 중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승이 들어오자 하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승이 병문안 인사말과 부임 인사를 하자 그 말을 못 들은 척 엉뚱한 말을 하였지요. 잠시 후 그가 손짓을 하자 하녀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사마중달은 그 죽을 마룻바닥까지 줄줄 흘리면서 훌쩍훌쩍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병상에 누운 채 고통스러운 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며칠 못 살 것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사마중달의 기막힌 연기는 이승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도 남았습니다. 이승은 조상에게 사마중달의 병은 이미 깊어 정신상태도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지요. 이승의 보고를 받은 조상은 이제 사마중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9년 정월의 일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장군 조상은 위주 조방을 모시고 낙양성 남쪽 교회에 있는 명제, 즉 조예의 무덤인 고평릉에 참배를 갔습니다. 이때 복수의 칼을 갈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마중달은 비밀리에 조직해둔 결사대 3,000명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위주 조방과 조상이 자리를 비운 수도 낙양을 제압하고 이어서 낙수와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한 다음 조상의 죄를 고발하는 조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중달의 쿠데타는 멋지게 성공하여 조상은 군의 지휘권을 사마중달에게 넘겨야 했으며 조상의 가족과 그의 일당은 토멸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를 역사에서는 고평릉 사변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변을 계기로 위나라의 정치적 실권은 사실상 사마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 사마중달이 죽고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가 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위나라의 중신들과 장군들이 몇 차례 군대를 일으켜 사마사 형제를 토벌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지요. 214년에는 위주 조방이 폐위되고 14살의 조모가 허수아비 위주의 자리를 이었습니다. 모두 사마씨들이 꾸민 짓이었지요. 얼마 후 형 사마사가 죽은 후 동생 사마소가 승상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정권을 빼앗을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이제 약관의 나이가 된 조모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를 지었다가 이 사실이 사마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마소는 자신을 스스로 진공이라 일컫고 옛 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내리도록 위주를 협박하였습니다. 어느 날 위주 조모는 상서 왕경과 왕침을 불러놓고 사마소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은 이를 말리는 척하고는 다음날 바로 사마소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한편 위주 조모는 사마소를 치기 위해 궁중의 위병 수백 명과 환관 등을 총동원하였으나 미처 사마소를 발견도 하기 전에 사마소의 일당인 가충이 건드리고 달려오던 군사와 마주쳐 삽시간에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가충의 부하 성재가 창을 빼어 조모를 찌르자 조모는 비명을 지르며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사마소는 자신의 횡포가 너무 지나쳤음을 깨닫고 황제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을 하며 능청을 떨었으나 신복인 가충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 성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일족을 멸하였으니 성재만 억울하게 죽은 셈이었습니다. 위주 조예가 죽었으나 사마소는 바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비난을 받기가 두려웠는지 일단 15세인 조조의 손자 조안을 위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사마소가 황위에 오를 기회는 많았으나 그는 주공과 조조의 선례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촉한에서는 승상비위를 이어 강유가 북벌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괴롭히자 사마소는 고심 끝에 등해와 종회를 장수로 삼아 촉한을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촉한의 후주 유서는 등해가 검문관을 우회하여 기습적으로 성도 북쪽에 이르자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항복하였지요. 이로써 촉한은 유비가 황제에 오른 지 43년 만인 263년에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항복한 촉한의 후주 유선을 낙양으로 데려와 안락궁에 봉하였지요. 촉한이 멸망한 2년 후인 265년,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위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조화는 성대한 의식을 베풀고 양위한다는 조서를 발표하였으며, 사마소의 아들 진왕 사마염은 3번을 사양한 끝에 황제의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위나라는 조비가 위주의 자리에 오른 지 46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사마염은 나라 이름을 진이라 일컫고 수도를 낙양에 정하였으니 역사에서는 이를 서진이라고 부르며, 사마염은 서진의 첫 황제인 무제가 되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사마중달을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마중달은 탁월한 재능을 지녀 문으로 다스리고 무로써 위세를 떨쳤으며 깊은 정과 신중한 헤아림이 빈닿았다. 하지만 군대를 움직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수비에만 치중하여 장수의 도를 그르쳤다. 또한 후사를 부탁한 위주 조예의 무덤의 흙이 마르기도 전에 정변을 일으켜 황제를 갈아치우고 정권을 장악한 것은 충직한 신하의 길이 아니었다. 한편 사마중달의 후손인 동진의 명제는 진나라를 창업한 선조들이 정변과 같은 속임수로 공을 이루었다고 얼굴을 묻으며 수치스러워하였다는 말이 전하지요. 또 오후16국 시대에 후조를 세운 성늑은 조조나 사마중달 부자는 남의 고아나 과부를 속이고 잔꾀를 부리며 온갖 아첨을 일삼았으며, 비겁한 방법으로 천하를 빼앗은 자들로서 자신은 결코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는 말이 전합니다. 아무튼 사마염이 즉위한 지 61년 만에 진나라, 즉 서진은 북쪽의 오랑캐들에게 망해 남으로 쫓겨가는데, 이 과정에서 팔왕에 난 영가의 상난을 거치면서 사마중달의 자손끼리 엄청난 살육전을 벌여 그의 자손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 역사의 업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웅이 명멸하던 삼국시대, 제갈 공명과 지략 싸움을 벌인 끝에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내고 마침내는 조조의 위나라를 빼앗는 데 성공하고 사마씨의 왕조를 세운 사마중달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